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실제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가로서 어떤 성교육에 지금 현실이 있는지, 어떤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지라는 것들을 좀 화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성교육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성교육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왜 성교육을 하는 걸까요?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장애인들의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성적 권리를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또는 뭔가 좀 더 나은 내일이나 주체적으로 무언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하고 성교육을 가르치고 성교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국제성교육 가이드가 나왔어요. 오늘 이 주제와 맞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포괄적 성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아동 청소년 발달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서 어떠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젠더 평등이라든지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을 성교육 안에서 다 담아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괄적 성교육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래 부모, 교사, 다른 성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발달장애인에게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왜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왜 성교육을 하는 것인가 라는 가치와 동일한가 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적 권리, 안전한 삶, 좀 더 나은 내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셨다면,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로 넣을 것인가, 우리인가 당사자인가 라는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곳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보거나 또는 자유분방한 것들로 인식을 하는 그런 오해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면서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뭔가 좀 불편한 또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굉장히 해로운 것들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있었다. 2012년 자료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실 저는 이건 2012년을 넘어서 지금 2022년에도 동일한 가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성교육을 위험한 것으로 묘사한 것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포괄적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한테는 저희 성교육 현장에는 어떤 요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사실은 저희한테 매일매일 저희가 듣는 얘기예요. 교육을 의뢰를 할 때 성기를 만져서요, 자위를 해서요, 친구를 자꾸 쳐다보고요, 뭔가 계속 이렇게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 옷을 먹거나 앞에 보시는 이런 제시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많이 요구가 와요.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성기를 만지는 게 불편하니 만지지 않게 해달라, 자위를 하니 이런 자위를 하지 않게 해달라 라는 요구로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 성기를 만지고 자위를 하고 친구를 쳐다보고 냄새를 맡고 쭈루룩 제가 써놓은 이 문장 앞에 주어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면 과연 하지 않게 해달라는 메시지로 저희한테 올까요? 사실 이 행동들은 성기를 만질 수 있는 거고 자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구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 행동은 전혀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행동 앞에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붙기 시작하면, 대상이 붙기 시작하면 이 모든 행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하지 않아야 되는, 통제해야 되는 행동으로 인식되어진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들의 성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교육이 맞는 것인가?
누구의 성적 권리를 말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비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권리가 제한되어야 되고, 비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어떠한 행동이 통제되어야 되고, 비장애인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삶은 조금 덜 나아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주체적인 삶이라는 거에서 주체라는 부분들에 발달장애인이라는 명칭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성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비장애인의 성교육을 하는 이유와 발달장애인에게 하는 성교육의 이유는 동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발달장애인 성교육 현장에서 당사자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이나 원인이나 어떠한 그런 표현에 대한 것들을 잘 고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불편한 행동으로만 인식이 돼서 피해를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 접근하면 좋을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많이 오는 건 사실 자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비장애 친구들의 자위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죠? 문을 닫아준다. 혼자 있을 만한 공간을 주고, 흔히 얘기하는 크리넥스 티슈를 좀 넣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발달장애인이 자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또한 충동에 대한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돼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게 공적 장소, 사적 장소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소들은 공적 장소가 맞나요? 사적 장소가 맞나요? 공적 장소가 많아요. 그러면 성교육 강사들이 여러 장소에 대한 그림을 막 다 가지고 가요. 학교도 공적 장소, 복도도 공적 장소, 교회도 공적 장소, 편의점도 공적 장소, 공원도 공적 장소, 수많은 그림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공적 장소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할 수 있는 곳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떻게 잘 느끼고 이러한 욕구를 잘 해소를 하고 즐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찾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사람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에 초점을 두면 그 어느 것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위를 아무 곳에서나 자주 해요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쭤보거든요. 제가 일단은 자위를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이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 곳에서나예요. 먼저 아무 곳에서나라고 하면 파악을 해봐야죠. 공사적 장소가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아무 곳에서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구분은 잘 되는데, 공적 장소, 사적 장소에 대한 구분은 잘 되는데 내가 자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주고 이런 어떤 표정을 짓고 하는 거가 무언가 관심을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 또는 의도라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내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욕구를 좀 즐기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지, 또는 이런 정보조차 받을 기회마저도 없었던 게 아닌지, 사실은 앞에 있는 공사적 장소 구분이 어렵다라는 것과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 또는 관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자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자주 할까는 왜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문화, 사회적인 환경들이 있는 건 아는지,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는 뭔가 문화, 여가, 사회 교류 활동들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또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집에서 뭐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세요? 보통 비장애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또는 어떠한 주 생활, 복지관에 다닌다든지 주 생활하는 곳에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들 뭐 하죠? 친구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전시회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문화를 즐기기도 하죠.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발달장애인 분들께 여쭤봤어요. 뭘 하세요? 대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현저하게 문화생활이 적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혼자 있는 공간, 나 혼자 있는 시간, 지루한 어떤 그러한 시간들만 길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아까 혼자 있는 동안에 멍하게 있을 수도 있고 커피숍에서 사람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는데 얘 사람만 자꾸 쳐다봐요. 무언가 행동이나 액션을 하면 그게 다 잘못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으로 계속 통제받아왔고, 그런 것들을 다른 형태로 해소를 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자위가 아니라 뭐 간지러워서 긁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속옷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성기를 만지는 행위가, 모든 행위가 자위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손이 어떤 성기 근처로만 가도 자위로 다 치부하고 오해를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닌지, 말 그대로 이렇게 레이더가 서 있는 거죠. 저 손이 어디로 가나. 화장실이 급해서 맞아요. 예, 화장실이 급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고 화장실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안에서 안절부절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무언가 1차적으로 저희 자위라는 것과 발달장애인이라는 그 권리라는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손이 있는 위치 또는 어떠한 작은 행동에도 다 자위를 오해를 하거나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위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즐겨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시원하게 자위를 통해서 욕구가 해소가 되는지라는 방법조차, 정보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원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은 다 달라져야 하는데, 저희는 자위를 아무 곳에서나 자주 한다라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 공사적 장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와요. 상대방을 함부로 만져요 라는 이야기들도 해요. 사실 만지는 행위,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랬을 때도 이유라는 것들을 저는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함부로의 기준이 뭔가 자주 상대방을 터치하는 거 함부로를 보고 있는지,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하고를 지금 얘기를 하든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동의를 구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표명한 거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인지에 따라서 이 함부로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물론 자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지는 것이 저희는 함부로 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랬을 때 이런 만지는 행위가 왜 일어났는가, 언어적인 표현이 좀 어려워서 용건이 있어서 만질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언어적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말하는 게 좀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만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나하고 좀 친해져 줬으면 하는, 관심받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고, 네. 또한 어떤 이게 내가 이 상대방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뭐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만지는 행위들이 잘 통해 왔었는데, 이게 그 외에 친밀한 관계 또는 잘 통했던 관계 이외의 사람들하고도 이게 적합한지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이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받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질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당사자의 삶의 질이 상승할 수 있고 성적 권리를 위해서 하는 성교육과는 맞지 않겠죠. 현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요, 발달장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이 듣고 자라요. 하지마, 만지지마, 조심해야 돼, 상대방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좀 정말 많이 듣고 자라거든요. 이걸 성교육 현장에서도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 그 얘기는요, 성교육 전문가가 가서 하지 않더라도요, 주변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교육 전문가들은, 성교육가들은 조금 접근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한 어떠한 정보를 준다라고 했을 때도 특히
이 성교육에 있어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런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성교육을 받을 때도 성인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성교육을 한번 딱 받는다고 해서 어떤 개념이 착 서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정말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평생 잘 살 수 있겠다.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교육을 받고 민감하게 본인이 판단하면서 습관을 들여야지만 내 일상생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평생에 함께 해야 되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발달장애인 성교육은요, 받는 즉시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학교에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경계, 안전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동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건을 막 챙겨서 이제 문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들려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했잖아. 지금 만지지 말라고. 수업 안 들었어? 만지지 마. 물어봤어? 이게 내 안에서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연습도 하기 전에 바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무언가 내가 활동을 하고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받고 싶고 내가 잘 이해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만들기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교육은 내가 잘 들었던 정보를 가서 알려주거나 반복하거나 티를 내면 혼이 나는 교육인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이 관계라는 것들은 나와 부모, 나와 선생님, 나와 친구와의 관계는 무조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 접근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엇보다 성교육은 연습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실수라는 경험을 딛고 일어나면서 배워가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하지만 유난히 더 안 기다려주는 게 바로 이 성교육이죠. 그래서 저희는 방향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만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지지 마 라는 교육을 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바른지에 대해서도 먼저 알려주고, 친구를 쳐다보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관계에 대해서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바르게 즐길 수 있는지, 음란물이나 채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게 되고, 이것이 되게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기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고, 즐겁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도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즐겁게 우리 일상생활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조심해야 하는지를 더불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이 일상하고 접목이 될 수 있고 실생활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성교육은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당사자들의 특성에 맞춰서 접근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루어져야죠. 지식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렵거나 조금 느리거나 또는 어떤 정보들을 전이시키거나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면 쉬운 설명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상징화되는 이미지나 또는 도식을 통해서 그에 맞는 특성에 맞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관계 형성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무조건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이런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시행착오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확장시켜주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라는 걸 몸으로 직접 습득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갖고 가는 청소년은 모두 성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성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섹슈얼리티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많은 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왜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시수는 그렇게나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관계 형성을 더 연습을 해야 되면 비장애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 또는 발달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성인의 발달 행동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붙어서 발달 안에서 성교육에 있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적 권리를 기반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접근이 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장애인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장애인 권리협약에는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인 교육 체계와 직접적인 평생 학습이 보장되어야 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도 함께 되어야 된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오히려 비장애인에게 이야기하는 성별 고정관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성적 정체성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성적 지향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묵인되고 묵살되고 남녀로 구분해서 연애도 남녀의 연애만을 다루고 있죠. 한국법에서도요, 성에 대한 권리니까 존중되어야 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유 결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또한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해서도 박탈해서도 안 됩니다. 제한하고 박탈하시면 이제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교육의 기본은 평등과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양성 안에 발달장애인의 다양성은 언제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생애 전반에 걸친 삶의 교육이 성교육이라면 이것은 장애인도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